정혜은 72. 은퇴 전 직업은 병원 의무기록과에서 일하던 코더였다. 숫자와 기록, 도장 하나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고 자식은 둘. 큰아들 정윤성은 헬스케어 스타트업 메딕트리의 영업이사, 딸 정윤지는 시립도서관 사서였다. 남편 기일 다음 날 혜은은 아들의 차를 타고 도심 외곽의 신식 시니어 레지던스 룸이나 빌리지에 들어왔다. 유리와 나무로 된 로비, 호텔 같은 향, 입주 축하드립니다라며 건네는 하얀 상자 안엔 얇은 유리 팔찌가 있었다. 건강 수면 낙상 위험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요. 공짜예요, 엄마. 윤성이 웃었다. 엄마가 원하던 독립,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안심. 모두한테 좋은 일이야. 첫 달은 좋았다. 혜은은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오후엔 옥상 정원에서 책을 펼쳤다. 그때 알게 된 또래가 있었다. 택시기사 출신의 단발머리 남하연, 전직 음악교사 배진수, 시간 강사로 살다 여기 온 오목난. 저녁이면 네 사람이 모여 수다를 떨었다. 유리 팔찌는 처음엔 장난감 같았다. 걸음수, 심박수, 수면 시간. 가끔 넘어진 사람을 안내하는 듯 직원이 나타나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면 오히려 든든했다. 변화는 둘째 달부터였다. 갑자기 식당 메뉴가 저염식 표준으로 통일됐고 프로그램은 예약제로 줄었다. 밤 9시만 되면 복도가 묘하게 고요해졌다. 요즘 이상하지 않아? 화연이 속삭였다. 왜 갑자기 다들 일찍 잠이 들지? 혜은의 팔찌엔 밤마다 알림이 떴다. 수면 지표 향상을 위한 영양 드링크가 배달됩니다. 맛은 달달했지만 세 번째 밤이 지나자 혜은은 새벽 3시에 눈을 떠도 머리가 납처럼 무거웠다. 어느 날 밤 옆방 오목란의 문틈으로 희미한 울음소리가 샜다. 혜은이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음 아침 목란은 식당에 나오지 않았다. 딸이 모셔갔어요. 직원은 짧게 말했다. 그런데 혜은은 알았다. 목란에게 딸은 없었다. 그는 늘 조카가 가끔 전화한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혜은의 눈에 팔찌가 기록하는 숫자들이 갑자기 증거로 보이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배운 습관대로 그녀는 수첩을 폈다. 날짜, 시간, 알림 문구, 먹은 것, 잤던 시간, 새벽의 무력감. 팔찌 앱 속 케어 보고서엔 그녀가 모르는 데이터가 더 많았다. 정서 안정지수, 수능도, 점수, 관리 요주의 태그. 수능도라는 단어에서 혜은의 목 뒤가 차갑게 식었다. 셋째 달 화연의 오른쪽 손목엔 멍이 들어있었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다가 넘어졌어. 근데 이상한 건 넘어지기도 전에 직원이 문 앞에 서 있더라니까. 팔찌가 알려줬대. 화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같은 날 밤 혜은의 침상 아래로 작은 카드 한 장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지하 1층 메디컬 라운지 210. 보내니는 표시가 없었다. 혜은은 알람 드링크를 변기에 버리고 물만 마셨다. 자정 넘어 그녀는 슬리퍼를 신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지하 1층은 야간 출입 금지였다. 그러나 거울 엘리베이터는 혜은의 팔찌를 인식하고 말없이 문을 열었다. 메디컬 라운지는 낮과 달리 어두웠다. 유리병 너머 침대에 누운 노인들의 팔목에서 같은 유리 팔찌가 은은히 빛났다. 주사대 위엔 메딕트리 로고, 모니터엔 그래프들이 춤췄다. 수능도 약물 반응보험 등급 최적화. 엄마. 뒤에서 낮게 울리는 목소리. 돌아보니 윤성이 서 있었다. 양복에 스텝카드, 목엔 출입 배지. 여기서 뭐해? 그의 얼굴에는 놀람이 아니라 피곤이 묻어 있었다. 여긴 뭐하는 곳이니? 데이터 최적화. 엄마도 들었잖아. 예방적 케어. 혜은은 한 글자씩 씹듯 말했다. 밤마다 먹인 그 드링크. 거기에 뭐가 들어있지? 윤성은 한숨을 쉬었다. 저용량 안정제. 아주 안전해. 넘어짐 줄고, 불면 줄고, 보호자 민원 줄어. 다들 좋아해. 회사도 시설도 보험사도. 그는 덧붙였다. 엄마도 좋아해야 해. 혜은의 가슴이 무너졌다. 오목란은? 컨디션 안 좋아서 전원. 계약상 디테일은 말 못해. 혜은은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를 들었다.
보험사, 스타트업, 시니어 레지던스. 서로를 이음새 삼아 팔찌 하나에 사람의 밤이 매달려 있었다. 내 동의는? 혜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성은 눈을 피했다. 가족 대리 동의. 엄마가 입주하던 날. 네가? 혜은의 입가에 피가 도는 듯했다. 네가 도장 찍었니? 엄마한테는 선이야. 윤성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엄마는 외로워했고 난 바빴고 장치는 엄마를 안전하게. 혜은은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유리병 너머에서 밤이 검게 거품을 물었다. 안전이라는 단어가 쇳소리로 들렸다. 그날 새벽 혜은은 화연과 진수를 깨웠다. 나만 미친 게 아니었어. 세 사람은 각자 수첩을 펼치고 알림 내역과 몸이 무너진 시간들을 맞췄다. 혜은은 팔찌 앱의 개발자 메뉴를 파고들어 보호자, 전송용 보고서와 보험사, 전송용 보고서가 다르다는 걸 확인했다. 보험사 버전엔 수능도와 약물 반응이 있었다. 그리고 장기 돌봄 위험도 할인율이 계산되었다. 증거는 모였다. 그러나 문 밖으로 나갈 길이 없었다. 시설은 외부 언론 접근을 통제했고 입주민의 휴대폰은 팔찌와 연동되어 밤 10시 이후 송출이 차단됐다. 혜은은 병원 코더 시절의 마지막 기술을 꺼냈다. 기록을 남기고 코드로 탈출한다. 그녀는 앱의 알람 규칙을 바꿔 야간 이시마다 전층 경보와 스프링클러 테스트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매크로를 심었다. 그날 밤 루미나 빌리지의 천장은 하얀 빛을 뿜었다. 불이 꺼지고 경보가 울리고 노인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직원들은 진화인지 진압인지 모르고 뛰어다녔다. 혼란 속에서 혜은과 화연은 지하 메디컬 라운지로 내려갔다. 유리문은 열려 있었다. 혜은은 모니터에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이메일 대신 팩스를 선택했다. 목적지는 딸 윤지가 있는 시립도서관의 공용 팩스, 그리고 지역방송국 시청자 제보 팩스. 오래돼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통로. 종이로 가는 길. 새벽 공기 속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소방차 사이렌, 경찰차, 그리고 카메라. 윤지는 달려왔다. 엄마. 그녀는 혜은이 건넨 젖은 종이 뭉치를 부여잡았다. 제목 루미나 빌리지 야간 투약 기록 보험사 전송 보고서 수능도 점수 산출식. 윤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다. 음악교사 배진수가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페이스북 라이브를 켰다. 댓글이 폭포처럼 달렸다. 우리 엄마도 저기 있어요. 저 팔찌 공짜라고 주더니. 해가 떠오를 때쯤 윤성이 수척한 얼굴로 나타났다. 스태프들이 둘러섰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비췄다. 혜은은 아들의 눈을 보았다. 사랑과 분노와 포기가 한데에 얽힌 인간이 마지막으로 내보일 수 있는 눈빛. 엄마. 그가 입을 열었다.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였어. 그의 변명은 마이크 앞에서 부서졌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폭발처럼 전개됐다. 경찰은 시설의 약품 보관실을 봉인했고 기자들은 노인 수능도 점수를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보험사는 하청의 하청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손을 털었고 메딕트리는 실험이 아닌 케어 최적화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방송에 등장한 오목란의 오빠가 여동생은 그런 동의를 한 적이 없고 밤마다 이상한 약을 먹었다고 증언하자 여론은 한쪽으로 기울었다. 혜은은 집회 마이크 앞에 섰다. 나는 병원에서 30년 동안 사람들의 병명을 코드로 바꿔 적었다. 숫자는 편리하지만 인간을 묶는 족쇄가 된다. 수능도라는 단어는 결국 누가 입을 다물라는 명령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내가 밤마다 마신 단맛은 돌봄의 맛이 아니라 통제의 맛이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울었다. 윤성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혜은은 아들을 저주하지 않았다. 대신 냉정하게 거리를 두었다. 아무리 네가 일을 사랑해도 사람을 숫자로 팔면 안 되는 거야. 혜은은 그 말만 했다. 윤성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못했다. 루미나 빌리지는 한동안 폐쇄됐다가 운영 주체와 시스템을 바꿔 다시 문을 열었다. 유리 팔찌는 사라지고 동의서는 커졌으며 밤의 약은 약사가 직접 설명하는 절차로 바뀌었다.
그러나 혜은은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화연과 함께 오래된 상가 2층에 밤책방 사람의 속도라는 간판을 걸었다. 밤 9시가 넘으면 문을 연다. 혼자 잠이 오지 않는 노인들이 올라와 차를 마시고 약 봉투에 글씨를 함께 읽고 앱의 이용약관을 큰 소리로 해석한다. 매주 수요일 밤엔 동의서 읽기 모임을 연다. 작은 글씨 하나하나를 함께 읽고 이해할 때까지 질문한다. 어느 목요일 배진수가 트럼펫을 들고 와 재즈를 불었다. 사람들이 웃었고 누군가는 팔찌 자국이 남은 손목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혜은은 창밖을 보았다. 길 건너편에서 윤성이 서 있었다. 그는 들어오지 않았고 손만 들었다. 혜은도 손을 들었다. 세상이 화해를 강요할 때 그녀는 배웠다. 선은 내가 긋는다. 용서는 시간의 속도대로 온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불을 끄기 전 화연이 물었다. 그래도 무섭지 않나? 우리가 건드린 게 너무 크잖아. 혜은은 웃었다. 우리가 가진 게 더 커. 화연이 고개를 갸웃했다. 혜은은 서가에서 한 권을 꺼내 펼쳤다. 동해 컨센트라는 제목의 법률 안내서,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이 남긴 빽빽한 메모들. 우리가 가진 건 기록이야. 그리고 서로. 혜은은 문을 닫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팔찌가 떠난 자리엔 옅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흉터를 엄지로 쓰다듬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시스템에 숫자로 들어간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숫자를 다시 말로, 이야기로, 증언으로 바꿔놓는다. 그녀는 그 누군가가 되었다. 그 밤 책방 간판 아래 작은 조명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혜은이 말했다. 여긴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위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생각했다.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 덕에 세상은 아주 조금씩 안전해진다는 것을.